있습니다. 저는 30년간 미국 무기만 다뤄온 남자입니다. F-16 전투기, 패트리어트 미사일, 패리급 호위함. 제 경력 전체가 메이드 인 USA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사관학교 시절부터 미국 무기 교범으로 공부했고 중령 시절엔 텍사스 포트 후드 기지에서 훈련받았습니다. 준장으로 진급했을 땐 워싱턴 국방부와 직접 협상했죠. 그게 당연했습니다. 필리핀은 미국의 동맹국이었으니까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미국 말고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유럽 무기는 비쌌고 러시아 무기는 미국이 허락하지 않았고 중국 무기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3월 그 당연함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닐라 클라크 공군기지 경납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제 앞에 서 있는 건 F-16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부품 부족으로 3개월째 못 날고 있는 20억 달러짜리 고철 덩어리였죠. 6대 중 4대가 같은 상태였습니다. 엔진 터빈 블레이드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 본사에 긴급 주문을 넣었지만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우선 공급 중이라고요. 납기는 최소 8개월이라고 했습니다. 8개월이요. 그 사이 필리핀 영공은 누가 지킵니까? 저는 기지 사령관에게 물었습니다. 가동 가능한 전투기가 몇 대냐고요. 그의 대답은 참혹했습니다. 2대입니다. 6대 중 2대만 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가격이었습니다. 그 작은 터빈 블레이드 하나가 120만 달러였습니다. 작년엔 50만 달러였는데 2배 넘게 뛰었죠. 이유를 물으니 미국 측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문제라고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간 미국만 믿고 달려왔는데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통령 주재 안보회의가 열렸습니다. 안건은 차기 전투기 도입이었습니다. 노후화된 F-5 타이거 12대를 교체해야 했거든요. 국방부 장관이 미국 측 제안서를 펼쳤습니다. F-16 바이퍼 전투기 블록 70평 12대, 총 38억 달러. 납기는 36개월. 기술 이전은 없고 정비는 전량 미국 의존이었습니다. 38억 달러요.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아찔했습니다. 작년에 인도네시아가 같은 기종을 대당 2억 5천만 달러에 샀거든요. 우리한텐 3억 2천만 달러를 부르는 겁니다. 왜 더 비싸냐고 물으니 장관이 답했습니다. 필리핀은 소량 구매라 단가가 높다고요. 미국은 대량 구매 고객을 우대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느냐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30년간 미국 무기만 다룬 전문가니까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유럽산은 더 비쌉니다. 프랑스 라팔은 대당 4억 달러를 넘고 영국 타이푼도 비슷합니다. 스웨덴 그리펜은 저렴하지만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냐고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대통령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카를로스, 우리가 언제까지 미국 눈치만 봐야 하나? 가격도 멋대로고 납기도 멋대로고 부품도 안 주는데 말이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대통령이 제 말을 잘랐습니다. 찾아봐. 반드시 찾아. 미국 의존에서 벗어날 방법을. 그게 우리 공군의 생존이야. 저는 그날 사무실로 돌아와 세계 전투기 시장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미국, 유럽, 러시아, 중국. 하지만 마땅한 대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잔 더 마시고 검색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한국방산 뉴스 페이지에서 작은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한국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람의 첫 실전 배치 임박. 사진을 보니 꽤 날렵한 외형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어내려갔습니다. 가격 추정치는 대당 6,500만 달러, F-16 바이퍼 전투기의 5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성능은 4.5세대급, 기술 이전 가능, 현지 정비 지원 포함.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 아닌가? 뭔가 함정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명령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미국 의존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 저는 그 기사를 프린트해서 파일에 꽂아놨습니다. 한국이라 가능할까요?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필리핀 의회가 승인할까요? 질문만 가득했고 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제 휴대폰에 CNN 속보 알림이 떴습니다. 한국, 인도네시아의 48시간 최후 통첩. KF-21 공동개발 결렬 위기.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전투기 개발을 같이 하고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도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즉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CNN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기사 전문을 찾았습니다. 한국 방위사업청이 인도네시아에 보낸 공식 성명서가 그대로 실려 있었습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8년간 분담금, 미납 9천억 원에 대해 48시간 이내 명확한 상환 계획 제출을 요구한다. 이행하지 않을 시 KF-21 공동개발국 지위를 즉시 박탈한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압권이었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은 일방적 손실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정부 공식 문서에서 이런 강경한 표현이라니요. 한국이 진심으로 화가 난 겁니다. 저는 계속 검색했습니다. 관련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로이터, BBC, 알자지라까지 이 소식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중 블룸버그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한국의 분담금 9천억 미납 중 프랑스 라팔 42대 140억 달러 계약 체결. 저는 그 순간 이해했습니다. 한국에 낼 돈은 없다고 하면서 프랑스에는 140억 달러를 주겠다는 겁니까? 이건 단순한 자금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배신이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30분이었습니다. 서울은 지금 새벽 2시 30분이겠지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페르난도 대령에게요. 그는 서울 주재 필리핀 국방무관이었습니다. 전화벨이 6번 울린 후 페르난도가 받았습니다. 잠든 목소리였습니다. 차관님 무슨 일이십니까? 페르난도 CNN 봤나? 한국이 인도네시아를 자른다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페르난도의 목소리가 또렷해졌습니다.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3분 후 페르난도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차관님, 서울이 난리입니다. 한국 언론이 전부 이 소식을 톱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론이 폭발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당장 자르라는 댓글이 수만 개씩 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 방위사업청 분위기는 어떤가? 페르난도가 답했습니다. 제 동기가 거기서 일하는데 전화해봤습니다. 이번엔 진심이라고 합니다. 48시간 안에 답이 없으면 정말로 자른다고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9천억을 48시간 안에 낼 수 있을까? 페르난도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라팔에 140억을 쏟아부은 상태에서 추가 예산은 나올 수 없습니다. 저는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48시간이면 수요일 아침까지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응하지 못하면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자릅니다. 그리고 KF-21은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야 합니다. 새로운 파트너요. 저는 페르난도에게 지시했습니다. 한국 방위사업청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게. 특히 KF-21 수출 관련 움직임이 있는지 확인하게.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접촉 가능성을 타진해보게. 차관님, 설마 우리가?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직 모르네. 하지만 준비는 해야지.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오니까. 저는 급히 책상 서랍을 뒤졌습니다. 6개월 전 스크랩해둔 KF-21 관련 기사가 있었거든요. 당시엔 그냥 참고용으로 보관했던 자료였습니다. 기사를 다시 읽어보니 놀라운 내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KF-21은 이미 시제기 6호기까지 비행 성공, 2026년 양산 예정, 가격은 F-35의 절반 수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기술 이전과 현지 정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즉시 참모에게 지시했습니다. KF-21 관련 자료를 전부 수집하라고요. 성능, 가격, 개발 현황, 수출 계획 모두요. 2시간 안에 제 책상 위에 올려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필리핀이 필요한 전투기는 12대였습니다. 미국 F-16 바이퍼 전투기로 사면 38억 달러, 만약 KF-21이 대당 7천만 달러라면 총 8억 4천만 달러면 됩니다. 거의 30억 달러 차이였죠. 2시간 후 참모가 두툼한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공식 자료, 제인스 디펜스 분석 보고서, 국제전시회 평가 자료까지 전부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펼치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정독했습니다. KF-21 보라매의 스펙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최대 속도 마하 1.8, 전투행동 반경 1200km, 무장 탑재량 7.7톤. F-16 바이퍼 전기와 동급이거나 일부 더 나은 성능이었죠. 제인스 디펜스가 2024년 3월 발표한 평가에는 대당 가격이 6,500만 달러에서 7천만 달러로 추정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 F-16 바이퍼 전투기가 3억 달러 넘게 책정된 것과 비교하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덮고 결심했습니다. 이건 도박이 아니었습니다. 계산된 기회였죠. 인도네시아는 한국을 배신했습니다. 한국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 속에서 한국은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있을 겁니다. 그 파트너가 필리핀이 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즉시 대통령 비서실에 긴급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안으로요. 창밖을 바라보니 마닐라 스카이라인이 오후 햇살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자카르타에서는 비명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지만 저는 그 비명 속에서 기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48시간. 인도네시아가 무너지는데 걸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이 일어서는데 필요한 시간이기도 했죠. 3시간 후 저는 대통령 집무실 앞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말했습니다. 각하께서 15분만 시간을 주신답니다. 국회 예산안 회의 직전이라고요. 15분이요. KF-21 도입을 설득하기엔 턱없이 짧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카를로스, 빨리 말해보게. 저는 가방에서 가격 비교표를 꺼냈습니다. F-16 바이퍼 전투기 38억 달러, KF-21 8억 4천만 달러, 30억 달러 차이를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표를 보더니 눈썹을 치켜세웠습니다. 이게 맞나? 한국 전투기가 미국 것보다 5분의 1이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능은 F-16 바이퍼 전투기와 동급이고 기술 이전까지 해준답니다.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검증은 됐나? 실전 배치 실적은?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아직 수출 실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공군이 2026년부터 실전 배치 예정입니다. 대통령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실험 대상이란 얘기 아닌가?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니면 첫 번째 고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인도네시아 때문에 화가 나 있습니다.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있을 겁니다. 대통령이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반응하겠나? 압박할 겁니다. 하지만 각하, 우리는 주권국가입니다. 선택권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행하게. 하지만 조건이 있네. 한국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면 바로 철수하게. 국제적 망신은 안 돼. 저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집무실을 나오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페르난도였습니다. 한국이 난리라고 했습니다. 여론이 폭발했고 인도네시아를 당장 자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요. 저는 즉시 지시했습니다. 한국 방위사업청에 비공식 접촉을 시도하라고요. 48시간 안에 우리가 먼저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페르난도가 말했습니다. 폴란드도 움직이고 있다고요.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첫 24시간 자카르타는 혼돈에 빠졌습니다. CNN이 자카르타 국방부 청사 앞을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고위 관료들이 밤새 회의를 하고 있다는 보도였죠. 청사불빛이 새벽 3시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상상했습니다. 지금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9천억 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분담금을 내자니 돈이 없고 안 내자니 한국이 자를 것이고.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이 새벽 4시에 기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죠. 구체적인 대책은 없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페르난도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한국은 냉정했습니다. 방위사업청 국장이 인도네시아 얘기만 나오면 표정이 굳어진다고 했습니다. 8년을 참았다는 말을 반복한다고요. 저는 지시했습니다. 필리핀은 다르다고 흘리라고요. 하지만 페르난도가 말했습니다. 폴란드 대표단이 서울로 출발했다고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이고 유럽 강대국이었습니다. 저는 참모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긴급 TF를 구성했습니다. 모든 걸 48시간 안에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인도네시아가 첫 제안을 내놨습니다. 5년 분할 상환이었습니다. 연간 1,800억 원씩 나눠서 갚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 받아들일 리 없었습니다. 예상대로 한국은 30분 만에 거절했습니다. 방위사업청 대변인이 즉각 논평을 냈죠. 5년 분할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요. 48시간 내 전액 상환 또는 즉시 이행 가능한 보증만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자카르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영방송이 긴급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패널들은 서로를 비난했죠. 누가 한국을 화나게 만들었나? 왜 라파를 먼저 샀나?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인도네시아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페르난도에게서 급보가 왔습니다. 폴란드 대표단이 서울 도착, KF-21 48대 도입 의향을 타진했다는 겁니다. 48대요. 필리핀이 원하는 12대의 4배였습니다. 저는 즉시 결정했습니다. 물량을 24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회는 지금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인도네시아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천연가스 현물 상환이었습니다. 9천억 원 상당의 LNG를 한국에 공급하겠다는 제안이었죠. 나름 창의적인 대안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반응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현물 상환은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물 상환 논의는 48시간 데드라인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못 박았죠. 사실상 거절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게 남은 시간은 18시간뿐이었습니다. 저는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퇴출 직후 한국에 도착하는 타이밍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마닐라 공항 귀빈실. 저는 노트북으로 한국방위사업청 홈페이지를 확인했습니다. 공지가 떴습니다. 인도네시아 공화국 KF-21 공동개발 참여 자격 박탈. 기납부 분담금 9천억 원 반환 불가. 48시간이 끝났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지워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일어섰습니다. 탑승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서울행 K621편 게이트 12번으로 이동하라는 안내였습니다. 페르난도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차관님, 서울 날씨가 영하 2도랍니다. 외투 챙기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은 날씨가 아니었습니다. 폴란드가 이미 움직이고 있었고 한국이 우리를 받아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게이트로 걸어가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72시간이 시작됩니다. 폴란드와의 경쟁, 한국의 신뢰 획득, 70억 달러 계약. 모든 것이 72시간에 달려 있었습니다. 탑승구 앞에 섰습니다. 비행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착륙하자 페르난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폴란드가 어제 20억 달러를 예치했고 오늘 저녁 조인식이 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국 방위사업청이 우리 면담 요청을 거절했답니다. 폴란드와 최종 협상 중이라 다른 나라는 만날 수 없다고요. 문이 닫혔습니다. 택시 안에서 본국 장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폴란드가 계약했으니 내일 아침편으로 귀국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더 이상 예산 낭비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이번 실패로 차관직위도 재검토될 거라고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30년 경력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페르난도에게 지시했습니다. 방위사업청 주차장에서 기다리겠다고요. 저녁 8시, 저는 용산 방위사업청 주차장에서 박철수 국장을 기다렸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가웠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8시 반이 넘어서 박 국장이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고개만 숙이고 차로 향했습니다. 저는 뛰어가서 그의 차 앞을 막았습니다. 박 국장이 창문을 내렸습니다. 난감한 표정이었습니다. 산토스 차관,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저희는 이미 폴란드와 합의했습니다. 저는 차 본넷에 손을 짚고 말했습니다. 5분만 주십시오. 박 국장이 한숨을 쉬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주차장 벤치에 앉았고 저도 그 옆에 앉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20억 달러를 즉시 예치했고 48대를 주문했다고요. 필리핀은 돈도 준비 안 됐고 물량도 절반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박 국장님, 저에게는 12살 아들이 있습니다. 박 국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작년에 아들이 클라크 기지 근처 학교에 다녔습니다. 어느 날 북한 드론이 필리핀 영공을 침범했고 우리 F-16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엔진 고장으로 추락할 뻔했습니다. 부품이 없어서 제대로 정비를 못한 기체였습니다. 조종사는 간신히 탈출했지만 전투기는 학교 근처에 떨어졌습니다. 제 아들 학교에서 2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박 국장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미국 무기에만 의존하면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다는 걸요. 부품 하나 때문에 전투기가 추락하고 민가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여기 왔습니다. 제 경력이나 체면 때문이 아닙니다. 제 아들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 싶어서입니다. 주차장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국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산토스 차관,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만약 제가 폴란드를 거절한다면 한국 정부에 큰 타격입니다. 20억 달러를 돌려줘야 하고 폴란드와의 관계도 나빠집니다. 그래서 필리핀이 제시할 조건은 폴란드보다 훨씬 나아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금 50%, 일주일 안에 입금하십시오. 35억 달러입니다. 의회 승인은 2주 안에 받아오십시오. 대통령이 3일 안에 방한 날짜를 확정하십시오.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내일 오전 10시에 공식 회의를 잡겠습니다. 35억 달러요. 일주일 안에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불가능한 조건이었습니다. 필리핀 중앙은행이 일주일 안에 35억 달러를 마련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박 국장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불가능하다면 폴란드와 계약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까지 답을 주십시오. 그가 차에 올라 떠났습니다. 저는 주차장 벤치에 혼자 남았습니다. 페르난도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35억 달러를 일주일 안에 마련해야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차관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마닐라는 밤 11시였지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대통령에게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례한 시간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전화벨이 3번 울린 후 대통령이 받았습니다.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폴란드가 계약했지만 마지막 기회를 얻었다고요. 내일까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고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계약금 50%, 35억 달러를 일주일 안에 송금하고 각하께서 3일 안에 서울 방한 날짜를 확정하셔야 합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거절한다고요.
35억 달러를 일주일 안에 마련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국방 예산 전체가 50억인데 그중 35억을 어떻게 마련하냐고 따졌습니다. 게다가 계약도 안 된 상태에서 국가 원수가 먼저 방한 날짜를 확정하는 건 외교적 망신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애원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라고요. 대통령은 단호했습니다. 불가능한 걸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실패를 인정하고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대통령이 거절했습니다. 35억 달러를 마련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클라크 기지 근처에서 전투기가 추락했을 때 제가 느꼈던 공포가 생생했습니다. 만약 제가 여기서 포기하면 우리 아이들은 계속 위험한 상태로 남을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 재산을 확인했습니다. 30년간 모은 부동산, 주식, 예금이 있었습니다. 합계 300만 달러였습니다.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300만 달러는 35억 달러의 1%도 안 됐지만 개인이 목숨을 거는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긴급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재산을 담보로 설정하는 서류를 작성해달라고 했습니다. 만약 필리핀이 계약을 어기면 제 재산 전부를 한국에 넘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밤을 새워 대통령 설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왜 이 계약이 필요한지, 35억 달러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국제금융기관 대출 방안, 긴급 예산 편성 계획, 모든 걸 담았습니다. 1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였습니다. 새벽 4시에 완성되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다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서가 받아서 대통령이 주무신다고 했지만 저는 긴급 사안이라고 우겼습니다. 대통령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화가 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각하, 제가 제 전 재산을 담보로 걸었습니다. 만약 이번 계약이 실패하면 제 가족은 거리로 나앉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이 계약은 필리핀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100페이지 보고서를 이메일로 보냈으니 검토해 주십시오. 대통령이 침묵했습니다. 30분 후 대통령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고서를 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정말 35억 달러를 마련할 수 있느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과 아시아개발은행에서 긴급 대출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국방예산 30억을 전용하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해내겠습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 모든 걸 잃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승인한다고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차관직뿐 아니라 공직에서 영구 퇴출될 거라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각오되어 있습니다. 오전 9시 저는 박철수 국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능하다고 35억 달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도 3일 안에 방한 날짜를 확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박 국장이 물었습니다. 정말 확신하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 인생을 걸었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방위사업청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 국장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폴란드와의 계약을 보류하겠다고요. 대신 필리핀이 조건을 하나라도 어기면 즉시 폴란드로 간다고 못 박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국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산토스 차관, 제발 우리를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저는 대답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데 페르난도가 물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가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마닐라로 돌아가 전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마닐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35억 달러를 마련하고 2주 안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필리핀 국방조달법이었습니다. 1960년에 제정된 이 법은 명확했습니다. 미국 무기외 도입 시 미 국방부 승인이 필요하다는 조항이었습니다.
이 법을 바꾸지 않으면 한국과의 계약은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의회 국방위원회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의원 29명이 모였습니다. 보수파 로드리고 의원이 단상에 섰습니다. 그는 70대 노장으로 평생 미국 동맹을 강조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60년 된 법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건 미국을 배신하는 일이라고요. 우리의 혈맹을 저버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작년 F-16 추락 사고 보고서였습니다. 부품 부족으로 정비가 제대로 안 됐고 조종사가 간신히 탈출했으며 전투기는 클라크 기지 근처 민가 옆에 떨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미국은 8개월째 부품을 안 보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F-16 6대 중 4대가 경납고에 처박혀 있습니다. 이게 혈맹입니까? 반면 한국은 부품을 2주 안에 보내주고 기술 이전까지 해줍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선택지를 넓혀야 합니다. 의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때 로드리고 의원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가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제 미국 대사관에서 받은 서한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필리핀의 법 개정을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동맹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국의 압박이 시작된 겁니다. 로드리고 의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미국 국방부 태평양 사령부 부사령관이 전화를 했다고요. 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답니다. 이건 명백한 압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미국의 압박이 두렵습니까? 우리는 주권국가입니다. 미국이 우리를 먼저 저버렸습니다. 부품도 안 주고 가격은 2배로 올렸습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선택지를 넓히는 겁니다. 또 다른 의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중도파 후안 의원이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약 법을 개정했는데 한국과의 계약이 실패하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미국과의 관계만 나빠지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과의 계약은 이미 합의 직전입니다. 오히려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재산 전부를 담보로 걸었습니다. 실패하면 제가 모든 책임을 집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국방위원장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표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찬성이면 손을 들라고 했습니다. 손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과반은 15표였습니다. 14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찬성 14표. 위원장이 반대표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로드리고 의원이 손을 들었고 그의 측근들이 따라 들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14에서 멈췄습니다. 반대 14표. 1414동점이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동점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표를 행사한다고 했습니다. 의사규칙에 따라 위원장의 표가 최종 결과를 결정한다고요. 모든 시선이 위원장에게 쏠렸습니다. 위원장은 60대 중반의 온건파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위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30년간 의정 활동을 했습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동맹이란 일방적 의존이 아닙니다. 상호 존중입니다. 미국이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선택권을 가져야 합니다. 그가 손을 들었습니다. 찬성합니다. 1514. 법 개정이 통과되었습니다. 저는 의원들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필리핀 역사상 처음으로 국방조달법이 개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미국 승인 없이 도입 가능하다는 특례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데 로드리고 의원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차관, 한국이 우리를 배신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차관이 책임져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목을 걸고 보증합니다. 밖으로 나오니 페르난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제 35억 달러를 마련해야 합니다. 일주일 안에요.
의회 통과 다음 날, 저는 국제통화기금 마닐라 사무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IMF 국장이 서류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35억 달러 긴급 대출은 전례가 없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일주일 안에 승인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최소 3주가 걸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국장은 단호했습니다. 규정은 규정이라고요. 아시아개발은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억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2주는 걸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재무부로 달려갔습니다. 재무장관이 말했습니다. 국방예산 30억을 긴급 전용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그것도 대통령 재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0억을 전용하면 다른 국방 사업이 전부 중단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IMF 10억, ADB 20억, 국방예산 30억. 합계 60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절차상 일주일 안에 확보 가능한 금액은 30억 뿐이었습니다. 5억이 부족했습니다. 4일째 밤, 저는 사무실에서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5억 달러 구멍을 메울 수 없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72시간이었습니다. 페르난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의 사정을 말씀드리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한국은 즉시 폴란드로 갈 겁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필리핀계 미국인 사업가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IT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뉴스에서 차관님 이야기를 봤다고요. 개인 재산을 담보로 걸었다는 기사를 읽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조국을 위해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5억 달러를 브릿지론으로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1년 안에 갚으면 된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5억 달러를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도 필리핀 사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에서 살길 바랍니다. 5일째 35억 달러가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송금 절차가 남아 있었습니다. 각 기관에서 필리핀 중앙은행으로 송금하고 중앙은행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최소 48시간이 걸렸습니다. 6일째 송금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IMF 송금이 지연되었습니다. 서류 검토에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IMF 본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애원했습니다. 7일째 아침,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대통령과 수행단도 함께였습니다. 조인식은 그날 오후 3시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35억 달러 송금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중앙은행 계좌에 입금 확인이 안 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마닐라 중앙은행 총재에게 30분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직이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1시였습니다. 2시간 후 조인식이었습니다. 저는 박철수 국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장님, 송금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오늘 안에는 완료됩니다. 박 국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산토스 차관, 조인식까지 2시간입니다. 그때까지 송금 확인이 안 되면 조인식은 취소됩니다. 청와대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 시간에 송금이 완료되길 바랐습니다. 오후 2시 30분, 청와대 영빈관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30분 후 조인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송금 확인 문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50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마닐라 중앙은행 총재였습니다. 차관님, 방금 한국중앙은행에서 입금 확인 연락이 왔습니다. 35억 달러 송금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페르난도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오후 3시 조인식장에 입장했습니다. 한국 대통령과 필리핀 대통령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계약서가 펼쳐졌습니다. 서명이 시작되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켜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7일간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박 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송금이 10분 늦었으면 조인식은 취소될 뻔했다고요. 아슬아슬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켰습니다. 박 국장이 말했습니다. 인정합니다. 필리핀은 인도네시아와 다르더군요. 그날 저녁 뉴스를 보니 인도네시아 반응이 나왔습니다. 자카르타에서 긴급 국회 청문회가 열렸다는 보도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국방장관을 추궁했답니다. 왜 필리핀에게 기회를 빼앗겼느냐고요. 인도네시아 언론 논조는 달랐습니다. 단순히 비난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너무 우습게 봤다는 칼럼이 실렸습니다. 8년간 약속을 어기면서 한국이 계속 참아줄 거라 생각했던 오만을 반성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기회를 버린 게 아니라 신뢰를 버렸다고요. 그 대가는 40조 원이 아니라 국가 신용도였습니다. 2026년 1월 마닐라 클라크 공군기지. 저는 활주로 옆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필리핀의 첫 KF-21이 착륙하는 날이었습니다. 계약 체결 후 14개월 만이었죠. 한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늘에서 은빛 기체가 나타났습니다. KF-21 보람에 등록번호 PH-1 전투기가 활주로에 부드럽게 착륙했습니다. 제 옆에는 12살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빠, 저 비행기가 아빠가 목숨 걸고 사온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저 비행기는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아빠가 가져온 거야.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대통령이 참석한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저는 경납고로 갔습니다. 2년 전 이곳에는 F-16 6대가 있었고 그중 4대가 부품 부족으로 못 날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KF-21 24대가 도착할 예정이고 부품은 2주 안에 도착하며 기술 지원은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저는 2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서울 주차장에서 박 국장에게 아들 이야기를 했던 순간을요. 제 전 재산 300만 달러를 담보로 걸었던 순간을요. 35억 달러를 마련하느라 7일 밤을 새웠던 순간을요. 그리고 조인식 10분 전 송금 완료 문자를 받았던 순간을요.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년 전 제가 재산을 담보로 걸겠다고 했을 때 울었던 그 아내였습니다. 여보, 담보재산 돌려받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면서 6개월 전에 담보가 해제되었습니다. 300만 달러는 고스란히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국제뉴스를 봤습니다. 동남아시아 각국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KF-21 18대 도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필리핀의 성공 사례를 보고 결정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태국도 평가단을 파견했고 베트남까지 비공식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필리핀이 첫 번째 고객이 되면서 동남아 시장이 열린 겁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전투기 구매가 아니라 선택권의 확보였다고요. 미국 일변도에서 벗어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증명이었습니다. 반면 인도네시아 뉴스가 나왔습니다. 프랑스 라팔 전투기 가동률이 30%로 떨어졌답니다. 42대 중 13대만 날고 있다는 겁니다. 부품 공급 지연이 계속되고 있고 KF-21 분담금 9천억 원은 영원히 돌려받지 못하며 기술 이전 포기 현지 생산권 상실까지 합치면 손실은 50조 원을 넘는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3년 전 스크랩했던 신문 기사를 꺼냈습니다. 한국이 인도네시아에게 48시간 최후 통첩을 보냈다는 CNN 속보였습니다. 여백에 적혀있던 제 메모가 보였습니다. 기회다. 저는 그 옆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 그리고 신뢰는 목숨을 걸어야 얻을 수 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닐라만 넘어 하늘에서 KF-21 편대가 훈련 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은빛 기체들이 태양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저는 30년 공직 생활 중 가장 위험한 도박을 했습니다. 제 경력을, 재산을, 가족의 안전을 걸었습니다.
만약 실패했다면 모든 걸 잃었을 겁니다. 하지만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차이는 경제력도, 군사력도, 외교력도 아니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을 호구로 봤습니다.